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국어 성적의 기적을 만들어드릴 미라클 국어 저는 유미라입니다. 자, 오늘은요 2018년 공무원 시험 기출을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2018년 공무원 문제를 통해서 또 어떤 흐름으로 공무원 국어가 출제되고 있는지 좀 감을 잡으시는 어떤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2018년 하반기 공무원 국어 유형별 출제 기준인데요. 출제 구성입니다. 문법은 일단 여전히 많긴 한데요. 자, 문법이 한 11문제 정도.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다른 또 연도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문제수라고 볼 수 있어요. 원래는 많게는 13개에서 좀 15개까지도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 11문제 정도 한 44%, 반이 조금 안 되는 그런 비중입니다. 자, 그 대신에 문학하고 비문학이 한 6문제, 5문제 정도로 좀 더 많이 출제가 됐다는 게 좀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어휘 문제가 3문제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역시. 그래서 어휘 문제는 사실 우리가 대비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도 문제를 보면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다음 중 문법에 어긋나지 않는 문장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1번부터 4번까지를 쭉 보는데요. 자, 누구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여기 지금 대로라고 하는 게 좀 눈에 띄죠. 근데 우리가 마음 내키는 대로 했을 때는 이 아이자를 쓰든 대로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대라고 하는 게 쓰이려면 이게 의존명사여야 되는데 이 의존명사 대가 쓰였다는 거는 어떤 뭐 하는 곳, 장소라든지 아니면 뭐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만 쓰는 게 바로 이 어이자를 쓰는 대죠. 그래서 마음 내키는 대로라는 말을 쓰고 싶을 때는 요 대로를 쓰는 것이 맞기 때문에 1번은 틀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2번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막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냥 읽으면 되게 맞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여기서 쳐들어오면이라는 말이 있죠. 자, 우리가 저처쩌 했을 때 이 저처쩌는 어로만 발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준 발음법의 규정이 있었는데 발음을 처로 해야 된다는 것이지 쓰는 것까지 처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표기 자체는 이거를 여로 해서 쳐들어오면 이라고 쓰되 발음은 쳐들어온다 해서 어로 발음을 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번에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체 대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잘못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일체와 일절입니다. 자, 일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의 의미로는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절대로 대답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절대로의 의미로 쓰일 때는 일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일절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일체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을 의미할 때 쓰는 말이고요. 여기서 절대로라는 의미로 쓰고 싶으면 일절을 쓰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3번도 잘못됐고요. 4번에 절대로 불법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안을 부정부사로 쓰고 뒤에 된다를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로도 마찬가지고요. 절대로는 또 안 된다랑 또 잘 어울리는 거고요. 그래서 뭐 띄어쓰기든 뭐 앞에 있는 말이든 다 제대로 지켜져 있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반드시 불법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는 긍정적인 서술로 어울리고 그 다음에 절대로는 또 부정적인 서술로 어울리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또 안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요걸 하나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안 되다라고 하는 걸 붙여서 쓰려면요. 너 정말 얼굴이 안 됐다. 이럴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보기의 모습이 조금 안타까워 보일 때 안 됐다라는 표현을 쓰곤 하거든요. 그럴 때는 그게 한 단어이기 때문에 안 되다를 붙여서 쓰는 게 그게 맞는 겁니다. 그렇지만 운전해서는 안 된다, 아니 된다는 뜻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각각이 띄어 쓰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자,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은 문장은 했습니다. 항상 나온다고 했습니다. 띄어쓰기. 자, 1번에 그 신입사원은 일도 잘할 뿐더러 성격도 좋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잘할 뿐더러 했을 때 앞에 리을로 끝났고 뒤에 뿐 있으니까 이거 맞는 건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을 수도 있겠지만 자, 여기서 우리의 허를 찌른 거예요. 자, 리을 뿐더러 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 리을뿐더러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어입니다. 그래서 잘하다에다가 리을뿐더러, 뭐뭐 할 뿐더러 라고 할 때 쓰는 이 말은 따로따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뿐더러는 리을뿐더러가 함께 쓰여야 되는 그런 하나의 덩어리인 어미예요. 그래서 요거는 띄어 쓰는 것이 맞는 게 아니라 붙여 쓰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1번은 잘못된 거고요. 자, 2번에 보면 보잘것없는 수입이지만 했을 때 이 보잘것 띄고 없는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만 보잘것 없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사전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건 띄어 쓸 필요가 없이 그냥 붙여 쓰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2번도 잘못됐고요. 자, 이런 같은 이유로 하잘것없다라고 하는 것도 사전에 등록된 말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띄어 쓰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4번. 내가 다시 돌아와 합류할 때까지 물 셀 틈 없이 방비를 해야 된다. 지금 여기 이제 그 구성에 따라서 물 셀 틈 없이가 밑으로 내려와 있긴 한데요. 이것도 물 셀 틈 없다라는 게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교환에 보시면 물 셀 틈 없다가 붙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역시 보잘것없다, 하잘것없다, 물 셀 틈 없다. 요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그러니까 사전에 등록이 되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붙여 쓰는 것이 맞죠. 그래서 4번을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띄어쓰기는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사실 그 띄어쓰기하고는 약간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단어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이 답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치사한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띄어쓰기 항상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일단 우리는 원리 원칙에 따라서 띄어쓰기 규정과 거기 나와 있는 예문들을 통해서, 그리고 어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바로바로 찾아서 확인을 하는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감탄사가 사용되지 않은 문장은 했어요. 자, 이 감탄사인지 아닌지는요, 사실 품사로 갈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어로 쓰였다고 하더라도, 자, 우리가 독립어에 해당이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독립어는 문장 성본이기 때문에 감탄사는 당연히 독립어가 될 수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체언에다가 혹격조사를 붙이면 독립어가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체언만 나와 있는, 혹격조사 없이 제시어로만 나와 있는 이 체언. 자, 이 경우에도 우리가 독립어라고는 얘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품사가 감탄사가 되는 것은 아니죠. 자, 그런 이유로, 자, 어머나, 이건 감탄사인데 청춘이라고 해서 느낌표를 빵 찍든 아니면 쉼표를 찍든 간에 이게 독립어로서 문장 기능은 할 수, 문장 성분으로서의 기능은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품사가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요거는 명사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을 답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예라고 이런 부르는 말, 그래서 야 아니면 예 이런 식으로 부르는 말들도 전부 다 감탄사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4번도 괜찮은 겁니다. 3번이 틀린 거였어요. 자, 4번 문제를 볼게요. 4번 문제는 의미상 기역과 니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했습니다. 자, 문학에 관련된 거니까요. 한번 지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야경수와 농상경홍을 천타하리 없건만은.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것을 천하다고 할 사람이 없지만 아무려 갈고전들 어느 소로 갈로 송고. 아무리 가려고 해도 어느 소로, 소가 있어야지 갈 수가 있겠죠. 어느 소로 갈겠느냐. 한기 태심하야 시절이 다 늦은제. 이미 봄가리가 다 지나가지고요. 봄가리 할 때가 이미 다 늦었대요. 서주 높은 논에 잠깐 갠 열비에. 그러니까 저쪽 서쪽 두둑에 잠깐 지나가는 비에 도상 무언수를 반만 간 대어두고. 물에, 그 길에 흐르는 물을 잠깐 좀 데워놓고, 그러니까 한동안에 굉장히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물을 대놓지 못하고 있다가 잠깐 지나가는 비를 이렇게 논에다가 아니면 밭에다가 이렇게 데워놨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작품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누황사, 박인로의 누황사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여기까지는 아마 다 보신 적이 있었던 부분일 겁니다. 자, 소환적 주마하고 엄섬이 하는 말씀, 친절하다라고 여긴 집에 소 한번 빌려줄게 라고 하고 엉성하게 하는 말을 되게 친절하다라고 여긴 집에 달 없는 황혼에 삐리리 달려가서. 자, 이런 부분, 이제 넣는 부분은 뭐 이걸 내가 다 외워야 되냐.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상황상 좀 더 내 눈에 익숙하다든지 아니면은 그 부분에 들어가기 좀 적절한 말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기서 달 없는 황혼에 어떻게 달려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빨리 밭을 또 일구고 이제 문을 대놨으니까 소가 없는 이 집에서 소를 빨리 빌려야지 그 일을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물이 또 다 증발해 버리고 나면 갈고 싶어도 못 갈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렇게 서둘러서 가는 모양을 찾으면 됩니다. 자, 여기에 들어갈 말은요. 허위. 손을 막 내저으면서 가는 거죠. 막 이렇게 내저으면서 빨리빨리 가는 모습을 나타낸 허위가 어울리고요. 원래 본문에도 원문에도 허위로 나와 있습니다. 자, 굳게 닫은 문 밖에 어둑하니 혼자 서서 큰 기침 아하미를 오래도록 한 후에 어와 그 니신고. 자, 여기서부터 대화가 시작되죠. 누구십니까? 라고 주인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염치가 없는 접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초경도 거의 다 지났는데, 자, 여기서 초경이면은 약간, 아주 그러니까 저녁 때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사실 뭐 불을 켜놓고 오랫동안 익지 않았기 때문에 초경 지나가지고 남의 집을 방문을 한다는 건 좀 의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경도 거의 다 지났는데 그 어찌 와 계신고? 라고 집주인이 물었더니, 자, 연년에 해마다 이러하기 구차한 줄은 알지만 소가 없는 가난한 집에 생각이 많아서 맞습니다. 사실 소 빌리러 왔다는 얘기를 이렇게 외둘러서 말한 거죠. 공안이나 값이나 주엄죽도 하다마는, 자, 이제 집주인이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공짜로나 아니면 값을 치거나 줄만도 한데 다만 어젯밤에 건네집에 저 사람이 목이 붉은 숫꽁을 기름이 끓어오르게 구워내고 갓 익은 삼해주, 술이죠. 술을 취하도록 권하거든. 그러니까는 지금으로 치면 치맥 대접 받은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꿩튀김이랑 그다음에 좋은 술을 대접을 받은 거죠. 이러한 은혜를 어찌하니 갚을런고. 자, 이런 은혜를 갚지 않을 수가 없겠죠. 내일로 주마 하고 큰 언약하였거늘. 내일 빌려주겠다고 큰 약속을 했대요. 실약이 미편하니 약속을 깨는 것이 편하지 않으니 사설이 어려워라.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네요. 라고 집주인이 얘기를 한 겁니다. 소주인이 얘기했어요. 실위 그러하면 혈마 어였고, 정말 그렇다면 어찌하겠는가. 헌 모자를 숙여서 쓰고 축 없는 집신에 삐리리 하고 물러왔대요. 그러면 이건 이제 빌리러 갔다가 이제 못 빌려가지고 실망한 상태로 이렇게 터덜 걸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과 가장 비슷한 걸 찾아야 되는데, 원래 원문에는 여기가 설피 물러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힘없이 물러오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 보시면 설피가 없어요. 여기 설핏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완전 설피랑 다른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를 속이려고 나와 있는 거니까 요거는 찾으시면 안 되고, 허위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허위도 맞죠? 허둥허둥도 비슷하긴 하지만 요것도 괜찮은데 뒤에 게 안 맞기 때문에 일단 틀리고요. 그래도 이렇게 터덜터덜 걸어오는 거랑 가장 비슷한 말을 찾으면 타박이 가장 맞습니다. 그래서 원문이랑 똑같은 게 나와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 문제가 일부러 그렇게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3번 가장 비슷한 걸 답으로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였네요.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훈몽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우리가 훈몽자회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일단 우리가 고전 문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만 있으면 그러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선택지를 내가 잘 모른다 하더라도 분명히 아닌 걸 골라내면 문제를 풀 수가 있으니까요. 아닌 거 찾는 겁니다. 1번 어린이를 위한 한자 학습을 위한 교습소로서 1527년에 최세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외우고 계신 분들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잘 모르겠다.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다. 그럼 일단 세모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2번 종성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의 8자가 쓰였다. 우리 알고 있죠? 팔종성법 배운 적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팔종성 가족용이라고도 하는데 8자가 쓰였으니까 요거 맞는 겁니다. 그쵸? 자, 초성에는 지읒, 치읒, 키읒, 티읒, 피읒, 히읗 6개 자음만 사용했대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그 고전 문법을 배우면서 초성에 제한이 있었다라고 한 걸 배운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6개 자음만 뭐 초성에 쓴다 이런 게 나오면 완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닌 걸 찾았을 때는 3번을 답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1번에 있었던 이 설명은 맞는 거겠죠. 어린이를 위한 한자 학습서였고요. 1527년, 즉 16세기에 이거를 쓴 거기 때문에 중세국의 특징이 아주 잘 나타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팔종선법이 맞는 거고요. 중성에 쓰이는 글자 11개, 우리 아시죠? 이렇게 해서 기본자 천지인에다가 그 다음에 아랑, 오랑, 어랑, 우랑, 그 다음에 야, 그 다음에 요, 여, 유 이렇게 11자가 모음자 안에 해당이 됐던 거였어요. 그래서 4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3번을 일단은 틀린 걸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격식이 없이 청자를 높이는 문체를 사용한 문장은 했어요. 자, 그래서 격식이 없다는 거는 비격식체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청자를 높이는 거니까 비격식체의 높임법, 즉 해요체. 해요체를 사용한 문장을 찾으라는 건데 이건 너무 쉬운 문제죠. 왜냐면 해요체는 끝에가 일단 뭘로 끝나야 됩니까? 네, 요로 끝나야지 맞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끝만 봐도 여기 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너무 쉬운 문제였는데 나머지 것들을 보면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비읍니다로 나오는 거는 네, 합시다를 제외하고는 이건 하십시오체라고 했죠. 그래서 하십시오체는 격식이 없는 게 아니라 격식이 있는 아주 높임에 해당되는 문체였고요. 그 다음에 늦은 시간에 위험하니 어서 돌아가시오로 끝났습니다. 뭐뭐 하시오. 자, 이거는 하오체에 해당이 되고요. 찾아와 주게. 자, 에 라인으로 끝나는 거는 하계체라고 했어요. 자, 하십시오체랑 하오체는 둘 다 격식체의 높임이고 그 다음에 여기 하계체라고 하는 거는 격식체에 해당이 되긴 하지만 높임이 아니라 낮춤에 해당이 됩니다. 네,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7번 문제부터 9번 문제까지 풀기 위해서 지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처음부터 쭉 볼 텐데 사실 기억부터 밑줄이 좀 쳐져 있어요. 이 밑줄 쳐져 있는 것들은 띄어쓰기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글을 읽으면서 바로바로 띄어쓰기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 내에 갈등이 발생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피해야 할 것이 성급한 판단이다. 자, 지금 글의 내용을 보니까 관계를 맺을 때 어떤 갈등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갈등이 발생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피해야 될 게 성급한 판단이래요. 이거를 피해야 한대요. 자,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저 사람은 그만한 문제도 그냥 못 넘기다. 또는 우리 관계는 엉망이다. 라는 식으로 결론부터 내린다면 서로에게 좋은 결과를 찾는 것은 애당초 그런 일이다. 자, 즉 관계 내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기억에 나와 있는 것을 띄어쓰기가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만한 문제도 했을 때 지금 이게 그 띄고 만한으로 아마 교환에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건 편집상 일단 넘어가긴 했는데 자, 그 띄고 만한이라고 하지 말고 이거를 그만한으로 고쳐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예 존재를 해요. 그만하다. 여기서 그만할 때 그 그만이 아니고 뭐 그 정도 그만하다. 그만하면 됐어. 이렇게 얘기할 때. 자, 그래서 그만하다라는 형용사가 이미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단어잖아요. 하나의 단어면 띄어 쓰는 것이 아니라 붙여 쓰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만한 문제도 그냥 못 넘긴다 해서 그만한을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잘못된 거고요. 자, 니은 한쪽에서 판단부터 내린 채 문제에 접근하면 다른 쪽은 자신의 가치가 무시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고 때로는 적대감까지 가진다. 따라서 뒷부분 중요하다고 했죠? 성급한 판단을 좀 피해야 되고요. 자, 문제를 되도록 객관적인 방향으로 표현을 해야 한다. 자, 이 말을 하고 싶었네요. 그러니까 성급한 판단하면 안 되고 객관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좀 표현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계에서 갈등을 좀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네요. 자, 니은에 밑줄 쳐져 있는 거 한번 띄어쓰기 제대로 돼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에서 판단부터 내린 채 문제에 접근하면 이라고 했어요. 근데 저기서 한쪽 했을 때 한하고 쪽이 띄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한이라고 하는 게 관형사로 사용이 됐다라고 한다면 한, 두, 세, 네 이런 식으로 숫자를 세는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한쪽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쪽,
그러니까 어떤 그 의견을 가진 쪽,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 한쪽을 붙여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띄어쓰기가 잘못됐다라고 하셔야 돼요. 자, 판단부터 내린 채 했을 때 저 채는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말이랑 띄어쓰는 것은 괜찮고요. 그래서 앞에 것만 틀렸습니다. 니은도 잘못된 띄어쓰기고요. 그 다음 문단 볼게요. 자, 문제를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묘사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자, 여기서는 객관적으로 표현하라고 했는데 그 표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묘사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거래요. 자, 묘사적인 언어란 하면서 정의를 내려주죠.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동기를 해석하지 않고 일어난 일을 그대로 기술하는 표현을 말한다. 자, 이게 바로 묘사적 언어래요. 즉, 자신의 가치나 판단을 개입시키지 않는 표현법을 일컫는다. 이를테면 노사관계에서 사원복지 문제로 갈등이 있을 때 노조 측에서 회사 측은 자기 이익밖에 모른다. 쥐꼬리 많은 월급만 더 줘주면 그만이냐? 라고 하면 이것은 극한 판단이 개입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이 됐다는 거죠. 자, 이런 말을 들으면 회사 측은 막 너희들은 어떠냐, 뭐 회사야 망하든 말든 제 이익만 챙기면 되지 않냐? 라는 식으로 나오게 돼서 갈등이 점점 심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가치나 판단을 넣는 말하기를 하면 갈등이 점점 심화될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묘사적인 언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디귿하고 리을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띄어쓰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쥐꼬리만한 월급만 던져주면 그만이냐? 라고 했어요. 여기서 쥐꼬리만한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서 쥐꼬리만이라고 하는 건 여기가 지금 체언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만이라고 하는 보조사는 붙여주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한이라고 하는 건 하다에서 왔기 때문에 띄어 써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회사가 망하든 말든 했을 때 망하든 하고 말든 제 이익만 했을 때 제하고 이익을 띄어 써줘야지 맞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거죠. 여기서 지금 이것도 편집상 이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만 쥐꼬리만 하고 띄어쓰기 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디귿이 맞는 거고요. 요거는 두 가지가 다 틀렸죠. 망하든 띄고 말든 제 띄고 이익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나중에 이제 띄어쓰기 했을 때 디귿이 되어 있는 걸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일단 내용도 다 맞기 때문에요. 여기까지 읽고 문제 바로 뒤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럴 때는 우리 회사의 사원복지는 다른 회사에 비해 부족한 점이 많다라는 식으로 그냥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해결책을 찾는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걸 다 묶을 수 있는 제목으로 적절한 걸 찾는 거였어요. 그러면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뭔가 주관적인 것을 넣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고 그 객관적인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묘사적인 언어를 써야 된다. 이게 이제 요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었는데 그걸 다 담을 수 있는 제목으로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을 답으로 찾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이고요. 그 다음에 8번에는 주제를 찾는 겁니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표현해야 되고 객관적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묘사적인 언어를 써야 된다. 요 내용이 들어간 걸 찾아야 되니까요. 정답은 네,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묘사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갈등 관계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말을 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했는데요. 물론 요것도 되게 그럴듯하긴 하지만 요게 지금 빠져 있어요. 묘사적인 언어를 써야 된다는 구체적인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4번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이제 주제를 뽑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을 다 아우른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묘사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2번을 답으로 고르는 게 가장 맞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답을 찾을 때 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문단 안에 들어있으면 그냥 다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주제를 뽑는다거나 아니면 제목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설명 방법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것을 답으로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뭐 1문단이나 2문단 정도에만 들어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답으로 고르시면 안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9번은 아까 찾았던 거와 마찬가지로 3번 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자, 박경리의 토지에 등장하는 단어의 뜻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 박경리의 토지가 사실 굉장히 긴 소설인데 거기 안에 있는 그런 단어들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어요. 이 토지에 나오는 단어들만 가지고 사전을 만든 것도 있을 정도니까요. 사실 그걸 우리가 전부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내가 잘 생각을 해서 그걸 답을 곧 맞췄으면 굉장히 좋은 거지만 틀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틀린 것 때문에 너무 마음 상하지 마세요. 자, 1번 질정 없다라고 했을 때 자, 이 질정이라고 하는 건 뭔가 좀 정돈되어 있고 가지런하게 되어 있고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질정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의미로 귀결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 질정이 정돈 잘 되어 있는 건데 그게 안 되어 있다는 의미가 나와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일 처리를 잘해서 뒤끝이 깨끗하다. 이 의미가 지금 잘못됐겠죠. 정답은 일단 1번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뭐 뜻을 그냥 알아두실 필요까지는 제가 봤을 땐 없어 보여요. 그냥 요런 뜻이 상글하다가 요런 뜻이고 그 다음에 부지하다, 뭐 억실억실하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 정도. 자, 그래서 어휘 문제가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구나 정도의 유형 파악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자, 가부터 라 중 보기의 내용이 이어질 위치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자, 우리가 보기로 어떤 문단이나 아니면 문장 같은 걸 주고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겠느냐라는 문제 유형은 자주 봤었죠.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에 보면 자, 우리가 매일 되풀이해 행하는 습관은 개개인의 인생 행로를 결정하는 가장 전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기본 원리 중에 하나다. 다시 말해 그것이 무엇이든 현재 가장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자, 지금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소재로 삼아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좀 결정질 정도래요. 나를 보면요. 자,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마다 초조해하고 다른 사람의 비판에 대해 공격적이거나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며 항상 자신이 옳다고 주장을 하거나 불운한 상황을 실제보다 훨씬 더 비관적인 눈길로 바라보고 인생이 위급 상황인 양 행동하는 습관에 젖어 있다면 자, 앞에서 말한 것들이 다 안 좋은 습관들이죠. 그러니까 뭔가 풀리지 않을 때 되게 초조해한다거나 되게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뭐 불운한 상황을 더 비관적으로 보고 뭐 이런 습관에 젖어 있다면 우리의 삶 역시 이런 습관의 반영물이 되고 만돼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하는 습관이 있다면 우리의 앞으로의 삶도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정말 그렇게 부정적인 걸로 귀결이 된다는 얘기죠. 다를 보면요. 나는 인간은 연습을 통해 완벽해질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습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 인간이라는 존재는 연습을 통해서 좀 완벽해질 수가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자, 그렇다고 인생 전체를 원대한 계획으로 가득 채우고 목표 달성을 향해 항상 자신을 질책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자신의 내적, 외적 습관을 의식하는 것이 삶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자, 라로 넘어가면요. 자, 지금 어디에 관심을 쏟고 있는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자신이 정한 목표에 도움이 되는 습관을 개발하고 있는가? 자신이 기대해온 인생이 실제 자신의 인생과 일치하는가?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고 정직하게 대답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방법이 자신에게 가장 유용한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마무리 짓고 있네요. 자, 그럼 이 보기를 보고요. 이 보기가 어느 문단 뒤에 들어가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말을 다시 하자면 실패하고 좌절하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결국 좌절하고 마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연습을 통해서 자신에게 숨겨져 있는 연민과 인내력, 친절, 겸손, 그리고 평화라는 더없이 긍정적인 자질을 끌어낼 수도 있다. 앞부분을 보시면요. 자, 이 말을 다시 하자면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실패하고 좌절하는 연습 때문에 결국 좌절하게 된대요. 자, 요 내용이 어디에 있었는지 다시 한번 거슬러 가보면요. 자, 인생을 이렇게 행동하는 습관 때문에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된다. 요 뒤에다가 보기를 붙이면 네,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나문단 뒤를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2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자, 12번 문제는 로마자 표기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이것도 항상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근데 이번에는 아예 문장을 통째로 줬어요.
조금 특이한 유형이긴 한데요. 자, 문장을 통째로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는 것을 고른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로마자 표기법은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되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먼저 적어볼게요. 자, 웃는 순간 어색함이 사라진다. 자, 요렇게 발음을 하게 되니까 자, 요걸 기준으로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웃는을 웃는으로 써야 되는데 이게 굳이 이런 줄표 같은 것은 넣을 필요가 없겠죠? 일단 2번 땡 하고요. 그 다음에 웃는으로 발음이 되는데 여기에 웃 해가지고 원래 쓰여있는 그러니까 표기 그대로 썼기 때문에 4번도 이제 일단 지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1번 아니면 3번이죠. 순간은 뭐 어차피 다 마찬가지로 써놨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가르는 이제 답을 가르는 데는 사용이 잘 안 되고요. 자, 어색함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거센 소리 되기가 일어났을 경우에 거센 소리 되기를 반영하지 않고 H를 적어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경우가 바로 체언일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지명이라든지 아니면 단체명이라든지 이런 고유명사에서 또 체언에서는 고유명사뿐만이 아니라 체언에서는 H를 밝혀서 적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어색함이라고 하는 거는 어색하다라고 하는 용언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H를 밝혀서 적어줄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말과 여기에 있는 말을 비교를 했을 때 여기에 H가 들어있으니까 3번도 틀렸다고 하셔야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1번을 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사라진다는 네, 사라진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13번은 바르게 발음한 걸 찾는 문제네요. 자, 요거부터 볼게요. 자, 절약으로 되어 있는데 자, 요 경우에는 우리가 뭐 니은 첨가의 규정을 떠올려서 뭐 전략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절약 같은 경우엔 절약으로 발음이 돼서 그래서 절약으로 발음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니은 첨가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조금 이제 신경을 써 주셔야겠죠. 그래서 이건 절약으로 발음을 하는 것이 맞고요. 그러면 3번하고 4번은 지워야겠네요. 자, 몰상식한 발음해보면 몰상식한 해서 된소리 대기하고 그 다음에 축약, 자음 축약, 거센 소리 대기가 일어나 있죠. 그래서 둘 중에는 요게 맞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실 2번으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뒤에 것도 확인은 해야 되니까요. 자, 낯설어 했을 때 치읓 받침 발음할 수 없으니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낫으로 바꾸고요. 낯설어. 된소리 되기와 그 다음에 연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거 맞습니다. 자, 읍조렸어 라고 했을 때도 읍, 그 다음에 쪼, 그리고 려, 쌍시옷이 뒤로 연음되게 되겠죠. 그래서 읍조렸어. 이렇게 전부 다 뒤에 것도 맞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게 2개, 3개 정도만 정확하게 알아도 답이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뒤에 거는 확인하는 용으로 빨리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중 의미관계가 유사한 한자 성어와 속담끼리 연결된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결국에 어휘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한자 성어하고 속담을 연결하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잘 모르겠는 것이 나와 있긴 해요. 마오채승이라든지 작학광보 잘 안 봤던 한자 성어입니다. 그럼 이걸 보고 이렇게 당황하실 필요가 없고 일단은 아는 거 위주로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번에 보면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좀 유명한 그리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한자 성어가 있는데 이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같은 병을 가진 사람끼리는 서로를 연민의 감정을 가질 수 있고 서로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속담을 보니까 비렁뱅이가 하늘을 불쌍히 여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비렁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건 거지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 거지가 하늘을 불쌍히 여긴다는 게 과연 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비렁뱅이가 훨씬 더 불쌍한 건데 자기가 불쌍한 줄 모르고 자기보다 훨씬 나은 대상을 뭔가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자기 처지가 더 불쌍한데. 근데 이런 속담이랑 저 동병상련이 안 맞는다는 걸 확실하게 우리가 골라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결된 걸 아닌 걸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를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하나가 확실히 아닌 게 내 눈에 띈다면 그걸 답으로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마오체생은 말도 갈아타는 것이 좋다는 뜻이고요. 작학관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없는데 그 사람을 따라가려고 막 하다가 오히려 낭패를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새가 황새 따라가려다가 다리가 찢어진다. 막 이런 말. 물론 뭐 뱁새가 황새 따라간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같은 표현입니다. 자, 외부 내빈이라고 하는 건 난부자 든거지. 자, 이거 지금 띄어쓰기 잘못된 게 아니고요. 원래 이게 하나의 말입니다. 사전에 실려있는 단어고 난부자 든거지라고 하는 건 나가서는 부자인데 들어오면 거지다. 그러니까 나가서는 굉장히 사람들한테 굉장히 부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뜻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외부, 내빈 그대로 옮겨놓은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요거는 거꾸로도 가능한데요. 뭐 내부, 외빈 뭐 이렇게 일을 한다거나 뭐 외빈, 내부 이런 식으로 하면 완전히 반대의 뜻이 되는 거죠. 자, 1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은 각 문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문단을 보면서 하나씩 선택지를 살펴보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읽고서 다시 선택지를 보는 것보다는 가가 맞는지, 가 설명이 맞는지, 나 설명이 맞는지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시면서 푸시면 좀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가를 보면요. 자, 지난 2014년 12월 발표된 보고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 및 정책 방안 연구에 따르면 15세부터 18세 청소년 중 한 번이라도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비율은 25.1%이며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 절반 이상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글로 시작을 하네요. 이처럼 일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점차 늘어나 명실상부한 사회 현상이 됐지만 여전히 이들은 일상적인 부당 대우와 노동 환경, 고강도의 노동에 시달리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다. 자, 청소년의 노동은 비율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제대로 된 그런 그 대우를 받지 못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임금 체불 및 미지급, 초과 노동 등의 부당 대우는 아르바이트생 중 31.9%가 겪어본 문제이며 이 중 71.7%는 이러한 문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사직이나 이직을 선택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이 가에 대한 설명이 맞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 상황을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 상황,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이제 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노동 현장에서 노동의 어떤 대가 같은 거나 아니면 대우 같은 걸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요. 1번은 괜찮은 선택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나집은 넘어갈게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근로계약서의 부재이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전체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약 60% 정도가 업무 내용과 급여, 근로시간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으며 자, 이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을 알지 못한 청소년들도 적지 않았다. 이는 나이가 어릴수록 더 심해서 중학생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비율이 채 15%도 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인을 지금 가장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문제점이 일어나는 원인을 설명하는 문단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일어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다는 2번의 설명은 완전 딱 들어맞는 설명이죠. 자, 다를 보면요. 고용노동부는 2014년 8월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을 개정해 기간제나 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물리도록 했다. 또한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지킬 수 있도록 유인물 및 수첩을 각 학교에 배포하는 등 노동권 보호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대요. 그러나 정작 규정을 어겼을 때 실제 처벌의 실행 여부는 근로감독관의 개별 의지에 달려 있어서 사업주와 진정인 사이에서 타협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법규를 마련을 하긴 했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그냥 타협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또 다른 쪽의 좀 문제점을 얘기했죠. 다해 보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해결책이라고 만들어진 그 법규조차도 제대로 이제 실현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이 설명은 잘못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번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 라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청소년 노동문제 활동가인 A씨는 청소년의 노동 문제는 모든 노동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맞닿아 있다며 법적 제도적 문제를 넘어서 학교에서부터 노동을 존중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법을 저지른 사업주들에게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행하면서 동시에 학교 안팎에서 노동 인권 교육을 상시로 진행하고 청소년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상담 창구가 운영되어서 조력자로서 함께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법제도만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그거를 법이 잘 지켜지고 처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 자체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자, 그래서 라의 기존의 해결책을 좀 보완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를 제시하고 있다. 자, 이것도 맞는 선택지겠죠? 그래서 정답 3번으로 골라주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걸 찾는 문제예요. 자, 여기 윤석산 작가의 온달전에서 온달의 죽음이라고 하는 시 구절인데요. 자, 이 온달전이라고 하는 작품을 토대로 해서 거기서 차용을 해가지고 새롭게 재해석해서 이제 시를 창작한 것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볼게요. 자, 나는 아직 죽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우둔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일. 결코 나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죽어 그대가 나의 시선을 쓰다듬을 때까지, 그대의 손이 나의 두 눈을 가릴 때까지 나의 정직한 어리석음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게 결국에 온달이 죽어서 뭔가 상여를 이렇게 나갈 때요.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평강공주가 가서 관을 이렇게 쓰다듬었더니 그때서야 움직였다라고 하는 그 설화를 토대로 지금 요 시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보면요. 상여 부착설화, 지금 방금 말했던 그 설화죠. 상여 부착설화를 소재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괜찮고요. 그 다음에 온달의 죽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단 온달의 죽음이라는 것을 소재로 해서 썼기 때문에 2번도 괜찮은 선택지입니다. 3번, 온달이 평강공주에게 고백하는 내용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앞에 있는 요 말이 결국은 평강공주에게 하는 말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 설명도 맞는 건데 4번에 보면 삼국유사의 기이편에 실린 내용을 재해석한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 온달전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요. 삼국유사가 아니라 삼국사기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약간 치사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1, 2, 3번이 만약에 확실히 맞다라고 판단을 하셨다면 그러면 뭐 4번밖에 답이 없겠네 라고 답을 골라주시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이게 삼국유사의 기이편에 실렸는지 삼국사기에 실렸는지까지 우리가 달달 외우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부하는 작품들에 한해서는 출전이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이기 때문에 4번 삼국유사라고 되어 있는 것은 틀렸다고 하셔야 되고요. 자, 이번엔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외래어 표기법 중 주어진 보기항과 예시가 모두 바르게 연결된 것을 물어봤어요. 자, 기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제음이 아닌 제3국의 발음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은 관용을 따른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원래 나와 있었던 원래 원지, 그 단어가 만들어져 있었던 그 원제음이 아니고 제3국의 발음으로 굳어졌다라고 하면 그 관용대로 쓴다는 얘기인데요. 자, 지금 기억이랑 관련되어 있는 게 1번 선택지입니다. 자, 앙카라고 간디라고 되어 있는데 앙카라와 간디는 원지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이 기억에 나와 있는 것과 앙카라 간디를 같이 연결할 수가 없고요. 자, 니은을 보시면 중국 인명은 과거인과 현대인을 구분하여서 과거인은 종전의 한자음대로 표기하고 현대인은 원칙적으로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과거인과 현대인을 어떻게 구별하냐면 신의 혁명을 기준으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공자라든지 맹자라든지 이런 완전히 과거인들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적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대인은 그 중국의 원음대로 해서 발음을 하게 되어 있고 쓰게 되어 있는데 사실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해혁명을 기준으로 그 신해혁명 이전에 태어나긴 했으나 그 이후에 돌아가셨다거나 그 이후에 활동했다거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관용 같은 것들을 또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둘 다 쓸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됐을 때는 둘 다 맞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2번 선택지에 보면은 공자 그리고 등소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등소평이라는 인물이 신해혁명 이전에 있었던 인물이긴 하지만 신해혁명 이후에 활동했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들어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덩샤오핑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쓰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긴 합니다만 등소평이라고 워낙 많이 썼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다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 덩샤오핑, 등소평 둘 다 괜찮고요. 공자는 옛날 인물이기 때문에 저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을 찾을 때는 2번을 답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디귿에 보면은 이분의 인명과 지명은 과거와 현대 구분 없이 일본어 표기법에 따라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자어를 병기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등방문이나 풍신수길처럼 이렇게 그냥 한자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일본어 표기법에 따라서 쓰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라고 적어야 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적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어떤 인물을 말하는 건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대로 썼다는 건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3번은 이제 틀렸다고 하셔야 되고요. 자, 리을, 지명이 산맥이나 산이나 강 등의 뜻이 들어있을 때는 산맥, 산, 강이라고 써줘야 되는 거죠. 자, 몽블랑이라고 되어 있지만 몽블랑이 산이기 때문에 몽블랑 산이라고 써주는 것이 맞고요. 히말라야 산이 아니라 히말라야는 산맥입니다. 그래서 산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산맥까지 적어줘야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것 때문에 4번도 틀렸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18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기억, 리을 중 글의 흐름상 삭제해야 할 내용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글을 읽으면서 기억부터 리을까지를 쭉 보시면서요. 거기서 뭐가 잘 어울리지 않고 주제에서 좀 벗어난 것인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국내 드라마가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 길 걸음을 하고 있는 사이 해외 드라마의 반격이 시작됐다. 케이블 방송을 중심으로 미드와 미국 드라마죠. 일드, 일본 드라마로 대표되는 외국 드라마들이 방영되면서 외국 드라마 마니아층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높은 인기를 끌게 됐다. 시청자들은 국내 드라마와는 달리 다양한 소재의 사용을 해외 드라마의 최대 장점으로 꼽는다. 다양한 소재의 사용을 최대 장점으로 꼽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을 보시면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전개되고 있는 그 드라마들을 종종 보고 있노라면 그 스토리 전개 방법이 다양하고 신선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자, 여기서 지금 얘기한 거는 스토리 전개 방법이에요. 자, 니은을 넘어가면 해외 드라마의 경우 마이너리티에 속하는 동성애자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드라마에서부터 법정 드라마, 의학 드라마, 공상과학 드라마 등 다양한 소재로 구성이 된다. 다양한 소재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자, 그럼 보시면요. 기억하고 니은을 봤을 때 기억을 좀 읽으시면서 약간 거슬린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야 돼요. 왜냐면 앞에서도 지금 다양한 소재의 내용을 해외 드라마의 장점으로 꼽는다 하면서 이 다양한 소재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스토리 전개 방법이 다양하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가장 사실 뒤에 것까지 읽어보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기억은 좀 전체적인 맥락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뒤에까지 보겠습니다. 또한 의사, 변호사 등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 내가 겪어보지 못했던 세상도 드라마를 통해 자연스럽게 간접 경험할 수 있다. 이것도 소재가 다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들을 배우게 된다. 이는 획일화된 주제와 내용으로 식상함을 주는 한국 드라마들과 비교하면 참 배울 점이 많은 부분들이 아닐 수 없다. 자, 여기까지 읽어보셨을 때 기억이 가장 동떨어진 내용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으로 답을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 문장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보기에 있는 것부터 볼게요. 일단 주어는 생물이 아닌 주어를 써야 된대요.
그래서 무생물을 주어로 써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중피동 및 불필요한 사동을 쓰지 않아야 된대요. 그러면 일단 이중피동이나 불필요한 사동이 나와 있으면 지워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과도한 명사화 구성을 쓰지 않아야 된대요. 자, 과도한 명사화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명사만 계속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명사만 나열해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 일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거슬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잊혀지지 이렇게 돼 있죠. 자, 잊혀지지를 분석하면 있다에다가 히에다가 어지지, 어지다의 활용형이죠. 그래서 어지다, 그 다음에 히다. 그럼 이미 잊히다만 해도 피동의 표현이 있는데, 요것도 피동인데 어지다도 피동이잖아요. 그래서 피동이 2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중피동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요 이중피동 쓰지 말라는 조건에 벗어나기 때문에 답으로 고르시면 안 되고요. 자, 2번.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대학 축제가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많은 학생들이 해가지고 이 학생들이라고 하는 생물인 주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2번은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으로 고르시면 안 되고요. 3번. 한글이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글자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자, 일단 한글이라고 하는 무생물 주어를 택하고 있고요. 알려져 있다라는 말을 보면 알다, 알리다, 알리어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냥 언뜻 보면 아, 이거 이중피동이네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지다라고 하는 게 피동은 맞아요. 근데 알리다라고 했을 때 알리는 거는 당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알리는 거는 그 사람이 알게 만드는 일종의 사동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사동 하나 피동 하나 쓰는 거는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려져 있다 이런 말은 이중피동도 아니고 불필요한 사동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괜찮은 거고, 그 다음에 요것도 만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명사화 구성도 나타나 있지 않죠. 그래서 3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3번을 답으로 고르시면 되는 거였고요. 4번. 과학자들의 과학기술 연구 성과로 인해 인간의 행복 실현 욕구가 충족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했는데요. 여기 과학, 기술, 연구, 성과 막 이런 식으로 명사가 계속 나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명사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보기에 따라 괄호 안에 격조사를 넣을 때 가장 올바른 것을 묻는 문제인데요. 사실상 이 문제는 앞에 한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한자가 무슨 한자인지 모르면 풀기가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해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것이 봉, 전, 토, 죄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 방, 제,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만 답을 접근하실 수가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공부한 거를 제대로 써먹을 수 없어서 좀 답답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안 나와야겠죠. 여기서 이렇게 성화처럼 이렇게 뭔가 뒤에다가 넣어주면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고 사실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와야지 되는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나올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너무 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봉천토 죄 했을 때 죄로 끝났어요. 뒤에 있는 보기를 사실 보시면 여기서 주격조사, 서주격조사를 붙일 때 조건들이 나와 있어요. 사실 이 조건은 우리가 사실 알고 있어서 이것도 안 줘도 상관없죠. 앞에 있는 한자 음을 적어주는 게 더 좋아요. 자, 이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서는 생략하고 이 모음 이외의 모음에서는 이렇게 표기하고 자음으로 끝난 뒤에서는 이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앞에를 보면 죄로 끝났죠. 근데 이것도 아셔야 돼요. 이거 발음을 죄, 우리는 왜라고 발음을 하지만 예전에는 이게 이중모음이어서 이렇게 발음이 되던 거였어요. 오이 이렇게 발음이 되던 거였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이로 끝났으니까 이 뒤에는 아무것도 안 적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이만 나왔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모음에서 이로 끝난 것까지도 지금 안 적어주는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죄라는 말 뒤에는 이렇게 안 적어주는 게 맞고요. 사방 제후 했을 때는 후가 나와 있죠. 자, 이건 이모음이 없고 그 다음에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요거 뒤에는 그냥 이를 적어주시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생략하는 거 하나, 그
그 다음에 동그라미 없는, 이응이 없는 이를 적어주는 거 하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거였고요. 자, 이거는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른 것으로 계속 연습을 하시는 게 좋고, 여기 한자 때문에 틀린 것에 대해서는 너무 마음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21번부터 22번까지 이제 풀어야 되는 요 지문입니다. 자, 요거는 고전 산문에 해당이 되고요. 사실은 전설이라고 하는 설화 종류에 해당이 되죠. 물론 먼저 알고서 시작하면 안 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읽어볼게요. 자, 옛날 이 원소가 생기기 전에, 자, 이 원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라고 하는 것은 연못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원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사실 뒤에 좀 더 읽어봐야지 알겠죠. 그리고 이 기억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한자를 맞는 걸 찾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것도 어휘 문제에 해당이 됐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 원을 알게 되고 원소가 어떤 원인지 의미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의미에 해당되는 한자가 조금 쉬운 한자라면 그러면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옛날 이 원소가 생기기 전에 이 터에는 장자, 첨지가 수없는 종들과 전지와 살진 가축들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첨지는 하도 인색해서 연년이 추수하는 곡식을 미처 먹지 못하고 곳간에서 푹푹 썩어내도 근처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할 생각은 고사하고 어쩌다 거린이 밥 한 수를 구걸어 해도 그것이 아까워서 대문을 닫아 걸고 끼니도 끓여서 먹었다는 것이다. 자, 그럼 이 장자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장자가 사실 장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부자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 장자가 굉장히 인색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거나 뭔가 거린이 나타났을 때 뭔가 거린이 나타났을 때 뭐 좀 도와주거나 아니면 승려가 왔을 때 시주를 해주거나 이런 걸 전혀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성격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런데 마침 몇 해를 거푸 흉년에 들어서 이 동네 사람들이 모두 굶어 죽게 됐을 때 그날 하루에도 몇 번씩 장자 첨지에게 애걸을 했다. 그러나 첨지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나무라고 문간에도 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는 수 없이 몰래 작당을 해가지고 잠중에 장자 첨진의 집을 습격해서 쌀과 살진 짐승들을 끌어냈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은 후 며칠 만에 장자 첨지는 관가에 고소장을 들여 이 근처 농민들을 모두 잡아가게 했다. 그래서 무수한 악형을 하고 혹은 죽이고 그나마는 멀리 쫓아버렸다는 것이다. 아버지, 어머니 혹은 아들, 딸을 잃어버린 이 동네 노인이며 어린 것들은 목이 터지도록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며 혹은 아들과 딸을 찾으며 장자 첨진의 마당가를 떠나지 않고 울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울고 또 울어서 그 눈물이 고이고 고여서 마침내는 장자 첨진의 고래잔등 같은 기와집이 하룻밤새 큰 못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그 못이 즉 내려다 보이는 저 푸른 못이다. 자, 그러면 그 가족들의 죽음이나 가족들이 없어져 버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한스러운 울음을 계속 울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앞에 기억에 밑줄 쳐져 있는 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한이나 원망했을 때 그 원이에요. 그래서 원망을 가진 원을 이따 문제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21번부터 먼저 풀어볼게요. 자, 윗글이 전설이라는 증거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어디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전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전설의 특징은 구체적인 증거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지방의 전에 내려오는 전설이라고 하면 뭐 바위에 내려오는 전설이나 연못에 내려오는 전설 아니면 뭐 절에 내려오는 전설 이런 것들이 다 구체적인 증거물로 나와 있어야지 그걸 전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격을 보여주는 부분, 즉 뒷부분에 그렇게 해서 연못이 생겼다라는 부분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장자 첨진의 고래장등 같은 기와집이 하룻밤새 큰 못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즉 그 내려다 보이는 저 푸른 못이 그거다. 그래서 증거물이 나와 있는 맨 마지막 부분을 답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에 기억을 한자로 바르게 표현한 것은 그러면 원망할 원을 찾아야 된다라고 했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원망할 원을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이 원망할 원자는 주로 이제 우리 고전시가 같은 데 보면은 그 원한을 가지고 쓰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한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답은 2번인데요. 자, 여기 앞에 있는 요 한자가 원망하다 할 때 그 원자입니다. 그래서 원망이 가득 담겨 있는 그런 연못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2번을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자, 23번부터 25번까지 문제를 풀 수 있게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원래 일반적으로는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 이제 묶여 있는데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좀 이례적으로 세 문제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자,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자, 울지 말라라고 일단 위로를 하면서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다 외로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숙명을 얘기했죠.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래요.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자, 요 두 줄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표현법, 수사법. 네, 대꾸법. 보이시죠? 자, 이 대꾸법은 문장 구조가 같은 게 앞뒤로 나와 있을 때 대꾸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비가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저기 밑줄 쳐져 있는 걸로 보니까 요걸 가지고 문제를 냈나 봐요. 자, 그런데 사실 제목을 보시면 수선화에게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청자가 수선화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너를 보고 있다라고 했을 때 너는 당연히 수선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제목만 확인을 하시면 네,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었던 문제였고요.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자, 산 그림자가 외로움을 느낀다. 사람이 아닌 존재가 뭔가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표현을 했을 때 우리가 그걸 의인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외로워서, 그 다음에 외로워서 계속 외로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면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복법이 사용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종소리도 외로워서, 여기도 의인법이네요. 울려 퍼진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에게 외로움이라고 하는 건 숙명적인 거다.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걸 나타내고자 하는 시처럼 보입니다. 자, 위 시에서 쓰인 수사법이 아닌 걸 고르라고 얘기했어요. 의인법, 대꾸법, 반복법까지 다 봤는데 풍유법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 풍유법이라고 하는 건요, 속담이나 아니면 이런 격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그 현상 자체를 한단의 비유적인 표현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풍유법은 그냥 속담이다라고 알아두시는 게 우리가 이해하기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속담에 해당하는 표현은 없었기 때문에 풍유법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4번이에요. 아까 너가 지칭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는데 수선화에게였기 때문에 수선화가 당연히 그 너의 청자에 해당이 되겠죠. 3번이 정답이고요. 자, 25번 문제입니다. 위시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이거는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모든 존재에게 고독감이나 외로움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숙명이다. 그게 타고난 것이다. 그러니까 삶의 근원적인 속성이 바로 외로움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4번을 답으로 찾아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자, 23번부터 25번까지 문제는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뭐 지식적인 걸 묻는 문제도 아니었고요. 우리가 시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고 표현법이라든지 내용 파악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였으니까요. 지금 23번부터 25번까지는 만약에 틀리셨다라고 한다면 조금 반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 분석하는 것이나 이런 걸 좀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틀리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게 너무 내용이 또 방대하기 때문에 전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조금 문제를 좀 틀렸다거나 그 부분이 좀 약하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을 이렇게 차츰차츰 공부하면서 범위를 좀 넓혀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8년 공무원 기출 문제도 전부 다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